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요 혐의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협은 의사들의 휴진이 자발적인 행위라며 정부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며 75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중순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19일 밤부터 올여름 첫 장마가 예보됐는데 일부 지역엔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도 생존율이 1.7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기능 회복률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되는 면봉 여러 종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쉬인에서 파는 종이빨대에서도 기준치 위반 물질이 검출됐는데 서울시는 이 같은 제품들의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집단 휴진 관련 신고를 받은 공정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과 집단 휴진율이 가장 높은 대전시 의사회에 조사관을 보내서 총 걸기 대회 등 집단 휴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법조항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입니다.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한 건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공문, SNS 게시물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진 사태 때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반면에 2014년 원격 의료 반대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제재는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의협이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서 휴업을 결의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서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이번 집단 휴진율이 낮아서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의사협회는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의사협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협은 의사들의 휴진과 집회 참여는 정부의 행정 독주에 저항하려는 자발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의 신고를 받고 의협의 집단 휴진 강요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경우 생존율이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일반인이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생존율이 14%,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생존율이 8.2%로 1.7배의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에 나선 경우 뇌기능 회복률은 10%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 회복률인 4.6%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급성 심정지 16,592건 가운데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에 나선 비율은 29.8%로 집계됐습니다. 질병청은 심폐소생술의 적극적인 시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와 청소년 등 일반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서면서 75년 만에 가장 더운 6월 중순을 기록했습니다. 경주는 37.7도, 정읍 37.4도, 광주 37도를 넘어서면서 전국적인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20일도 중부 내륙에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21일까지도 33도를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19일 밤부터 올여름 첫 장마가 예보됐는데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0mm 이상, 제주도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내륙의 장마 시작은 남부는 23일 전후, 중부는 25일에서 26일 사이로 평년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폭염에 고통받는데도 휴게시설과 관리 대책 등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회 폭염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 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의무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2018년부터 폭염과 관련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지만 여전히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노동자들을 온열 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건설 현장 관리 감독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작업시간 단축, 적절한 공사기간 산정, 편의시설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폭염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인플레이션 위험이 갈수록 커져 적극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폭염 등 일시적 기후 충격으로 기온이 섭씨 1도 오르면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0.4에서 0.5%포인트 높아지고 이 영향이 6개월가량 지속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해외 선행 연구와 국내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국내 기온 상승은 농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을 이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년간 각 월의 평균 기온이 장기 평균보다 1도 상승하는 경우는 1년 후 농산물 가격이 2%, 전체 소비자 물가 수준은 0.7% 오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은은 지구온난화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변동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 기대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로 꼽히는 수박. 요즘 무척 더워진 날씨에 찾는 분들 많으시죠? 양이 많아 한 번에 다 먹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두꺼운 껍질 반 뚝 잘라 나눠 먹고 남은 단면에 랩을 씌워 냉장 보관하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이는 세균이 급격하게 증식하는 원인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연구팀이 관련 실험을 해봤습니다. 멸균한 칼, 도마 조리기구를 사용하고 식중독균이 없는 냉장고를 이용해 실험을 해봤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랩을 씌워 보관한 수박 단면의 세균수가 초기 농도 대비 약 3,000배 이상 늘었습니다. 배탈과 설사 같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수박을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밀폐용기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랩이 아닌 밀폐용기에 보관했던 수박은 세균 오염도가 약 100배 더 낮았습니다. 연구원들은 칼로 수박을 자르기 전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한입 크기로 조각 내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 슬슬 휴가도 떠나실 텐데요. 시원한 계곡물에 수박 담갔다 꺼내 먹는 것도 지양해야 합니다. 물속엔 각종 미생물이 많고 수박은 당도가 높아 세균 증식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먹을 때도 손이 아닌 포크를 사용하는 게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늘면서 미니 수박, 또 조각 수박도 인기라고 하죠. 가구 상황에 맞게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 즐겨 먹는 수박, 올바른 보관과 섭취법으로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인 테무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10종 가운데 6종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세균의 양은 기준치를 최대 36배 넘겼고 곰팡이가 기준치의 16배 이상 나온 제품도 있었습니다.
쉬인에서 파는 일회용 종이빨대 3개 제품은 식품에 묻어나오는 비휘발성 물질량이 기준치의 최대 43.3배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기준치 위반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내 산업 현장의 우수한 엔지니어를 발굴해 포상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의 올해 상반기 시상식이 웨스틴조선 서울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검사 계측 핵심 기술 개발자 박미라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을 포함한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수상자 11명, 여성 엔지니어 3명, 영 엔지니어 2명 등 총 3개 부문 16명의 엔지니어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지난 2002년부터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현장 엔지니어에게 매달 주어지는 상으로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YTN 등이 공동으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고석훈 부회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1차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기업 현장에서 연구하신 분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자긍심을 좀 북돋아두고 격려도 해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산업 현장에서 항상 힘써주시는 이분들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시상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주력 산업은 아니지만 10년, 20년 후에 주력 산업이 될 만한 신산업 후보군을 발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이라든가 첨단 바이오라든가 저희 사회 구조의 변화 그리고 경제 구조의 변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런 미래 유망 신산업들을 발굴하는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끄는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 AI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 AI위원회가 다음 달 출범하고 비상근직인 부위원장에는 염재호 태제대 총장이 사실상 내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국가 AI위원회를 신설해 AI 반도체 분야 민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K 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K-팝과 영화, 웹툰과 게임 등 K 콘텐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품목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K 콘텐츠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인 132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2차 전지와 전기차 등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에 박차를 가해 오는 2027년까지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콘텐츠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전략과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부는 먼저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모여 콘텐츠 생산과 유통, 소비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K 콘텐츠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를 K-팝 행사 등과 묶어 확대 개편하고 세계 웹툰 축제와 K-뮤직 페스티벌 등 다양한 축제도 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표 근절, 공연장 안전사고 예측 등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지원은 물론 딥페이크 인지, 불법 콘텐츠 자동 식별 같은 AI를 활용한 저작권 보호 기술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돕고자 2027년까지 정책 펀드 확대와 대출이자 지원 등 총 5조 원대 정책 금융도 공급됩니다. 게임과 웹툰, 영화와 음악 등 주요 K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키우기 위한 집중 지원 방안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영화 시장 산업화를 통해 제2의 기생충을 발굴하겠습니다.
영향 있는 중소기획사 대상 뮤지션 육성 사이클 전반을 지원해 제2의 BTS를 발굴하겠습니다. 오는 2027년 콘텐츠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3조 3,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매출 200조 원, 수출액 250억 달러 달성과 관련 일자리 74만 개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일본 히메지시 시장이 일본의 세계적 유산 가운데 하나인 히메지 성의 입장료를 외국인에게는 4배 이상 올려받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버 투어리즘, 과잉 관광을 막기 위한 일환인데 급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이중 가격 도입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1300년대에 지어져 7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일본 히메지성. 성 전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고 지난 한 해 관광객만 148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외국 관광객이 30%로 45만 명을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히메지시가 외국인 관광객 입장료를 지금의 7달러 1,100엔에서 30달러 약 4,700엔으로 4배 이상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木造建築物をたくさんの人が登っていくと当然木がすり減り壊れやすくなる木造のメインビルディングメインタワーに対するオーバーツーリズムの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쏟아집니다. 收取不同价格是合理，但看这个差距的程度而定，会明显影响到我的前往的意愿。 Well, 4 times the price is a bit too much, but maybe 2 times should be alright.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일반 입장료는 22유로, 우리 돈 32,600원인데 EU 국가에 한정해 26세 이하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도 아랍 국가 관광객의 입장료는 1,700원이지만 이외 국가 관광객은 15,700원, 거의 9배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히메지시는 이번 입장료 인상이 해외 표준이라고 주장합니다. 논란 속에 현실화되면 이중 가격제는 일본 전역에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도쿄 시부야구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노상 음주로 공공장소에서의 야간 음주를 금지했고 또 일본 가와구치코 마을에서는 후지산 사진 촬영 명소를 가림막으로 가리는 등 일본 각 당국이 과잉 관광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배달앱 쿠팡이츠가 시장 점유율 20%를 차지하며 업계 2위 자리를 굳혔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YZ앱 리테일 굿즈 조사 결과 지난달 쿠팡이츠의 월간 사용자 수 점유율은 2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점유율이 60%로 업계 1위를 차지했고 요기요는 16%로 석 달째 3위에 머물렀습니다. 쿠팡이츠는 앞서 지난 3월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며 사용자를 늘려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 휴가 계획 세우며 캠핑장 찾으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 늘고 있는 이 오토 캠핑장의 대부분이 2박만 우선 예약을 받아 하루를 예약하려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소 아이들과 캠핑을 즐기는 김신혜 씨 가족. 최근 캠핑장을 예약할 때마다 고충이 있었습니다. 하루만 예약하고 싶어도 2박만 우선 예약을 받아 괜찮은 캠핑장을 고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달 전부터 예약 가능한 거는 2박 이상일 경우 우선순으로 예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뭐 한 일주일 전, 그러니까 7월이 되기 한 일주일 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남는 사이트를 위주로 해서 이제 1박을 이렇게 오픈을 하는 형태로. 그러다 보니 인기가 많은 캠핑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2박을 예약하고 하루만 묵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예약을 하고 금요일은 가지 않고 그냥 토요일만 이용을 한다거나 이게 또 캔슬을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을 해요. 이런 카라반을 타고 바로 캠핑을 갈 수 있는 오토 캠핑장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 캠핑장을 중심으로 우선 2박 예약만 받는 곳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토 캠핑장 78곳 중 68곳, 무려 87%가 넘는 곳이 2박 우선 예약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예 2박만 고집하는 곳도 4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오토 캠핑장 이용자 42%가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2박 예약자에 밀려 1박을 예약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77%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결제 수단을 오로지 계좌이체만 못 박은 캠핑장도 30곳이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캠핑장 100곳 중에서 결제 수단으로 계좌이체만 가능한 곳은 34%였으며 34곳의 캠핑장이 계좌이체만 고집하면서 응답한 소비자의 60%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예약 취소 시 위약금도 캠핑장 마음대로였습니다. 위약금 기준을 성수기나 주말 등으로 구분하지 않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배상 규정이 아예 없는 곳도 74곳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권고 조치를 하고 공정위도 직권조사를 통해 휴가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교묘해지며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은행에서 보상을 일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이형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검찰 수사관인 줄 알고 1억 원 넘게 보내는가 하면 제 명의로 된 계정을 이용해서 62명에게 4천만 원 가량을 사기를 쳤다. 특급 안건에 해당되니까 제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발급 문자를 보고 악성 앱을 깔았다가 부랴부랴 신고합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걸 좀 당했는데요. 앱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라 해서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막 한 것 같습니다. 더 싼 이자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로 믿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리기도 합니다. 저축은행이라고 그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2,300만 원 완납했음 이렇게 하고 도장까지 찍어가지고 저한테 그 카톡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만 2천억 원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의 피해 구제를 위해 올해부터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배상이나 보상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억울하게 당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은행들이 좀 책임을 분담하고 배상을 좀 해가지고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같이 좀 지자 이런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가 도입된 지난 1월 1일 이후 피해를 봤다면 누구나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계좌가 있는 해당 은행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피해자 본인과 은행의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배상을 많이 받으려면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이 크다면 배상 규모도 커집니다. 금감원은 주로 20에서 50% 선에서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근 첫 배상 사례에서는 신분증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과실 등을 고려해 15%로 정해졌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둡거나 회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 모하메드 압델 아티 교수팀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이런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새벽이나 해가 질 무렵에는 자율주행차의 사고 위험이 사람의 5.25배 높았고 교차로 등에서 회전하는 경우에도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새벽과 황혼에는 태양 그림자와 반사로 인해 센서가 물체를 구별하고 위험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 자율주행차의 추돌 사고 위험은 사람보다 50%, 또 측면 충돌 사고 위험은 20% 낮았고 비가 내릴 때도 사고 위험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집된 자율주행 차량 2,100대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3만 5천여 대의 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푹푹 찌는 불볕더위,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정기 성지순례 동안 최소 5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단순한 기후 변화 이상을 넘어선 재난 수준인데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건설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불볕더위에 노동자들을 지켜줄 제도들이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